그러지 맙시다. 좀 생활을 잘 지킵시다. 네.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 보호하자. 담배 피우지 마세요.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청렴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귀찮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했던 배려와 양심이 청렴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산에 불 지르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리고 잘 부모님 말씀 잘 믿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저 담배 피우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 보호를 하면은 좀 나무를 잘라지 않고 그냥 놔둬서 그 앵도 씨 먹으면 아니 앵도 그거 먹으면 그 씨로 앵도 먹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키우기도 하고 신발 정리도 하고 이런 거. 모르겠다. 정리를 잘 못하긴 하는데 다른 것들은 깨끗한 것 같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 맨날 잘 샤워하고 깨끗이 씻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우직하죠? 네, 깨끗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 같아요. 어때? 엄마 뭐해? 뭐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여보세요? 미희야. 별일 없어? 왜? 응, 아들. 예, 아버지. 왜? 지금 일하세요? 아니, 왜? 언니. 망디야. 응. 뭐 하고 있었어? 나 그냥 일하고 있었지. 일하고 있었어? 응. 있잖아. 학교에 지금 마스크가 좀 남는단 말이야. 혹시 필요하면 갖다 줄까? 아니, 나 그렇게 돈이 없진 않은데. 언니도 그런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더 좀. 안 필요해? 괜찮아? 괜찮아. 언니도 빼돌릴 생각하자. 그냥 더 언젠간 쓰겠지. 알겠어. 그럼 학생들 나눠줄게. 알았어. 이따 또 연락할게. 민원실에 이제 비치용으로 손 소독제를 막 사놨단 말이야. 그걸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일을 보고 일을 다 끝나고 그 박스를 보더니 그 손 소독제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줘도 돼? 아니 그럴 때는 이거는 여기 오시는 민원인들이 공통으로 쓰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막 화내진 않겠지? 이해를 못하고 간다거나?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지가 이해 못한 건데 아니야? 그걸 왜 달라 그래? 저 아버지 저 교육청에 내 건 아닌데 좀 마스크가 좀 여러 장 남아요. 이거 좀 집에 가져가서 아버지 좀 사용할까요? 근데 가봐도 괜찮아요? 아니, 그치 가는 거 갖고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네, 그러면 별로 아니면 그런 거기서 별거 아니니까 있으니까 사소한 거에 욕심 내지 마. 아니 학교에서 마스크를 사주셨어. 그때 그게 좀 학생들 나눠주고 좀 남았다? 그럼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도 되나? 가져갈까? 왜 가져와, 그거를. 학생들도 써야 되잖아.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저기 하면 학생들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 혹시 필요하면은 가져갈까 했지. 아이고, 안 돼. 엄마도 여기서 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괜찮아. 알겠어. 학생이 써야지. 엄마는 집에서 있는 사람인데. 알겠어.
그냥 양심적으로 뭐 상식적인 일 하면서 참 어렵네요. 좀 뭐랄까, 좀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나와 남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깨끗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는 어른이 돼서도 바른 생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어른 돼서야 알죠. 자, 오늘은 청소년마당 축제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학교가 사회의 일원으로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배려와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는 학교.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 충남교육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더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학교 다니는 기분이랄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 더 큰 보람을 느껴요.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세상이 아닌 보다 큰 세상,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 충남교육은 마을 공동체 주민 모두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학교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며 삶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서로 소통하며 결정하는 지혜로, 행동하며 책임지는 당당함으로, 배려와 믿음으로 내일을 꿈꾸는 학교. 충남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 만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충남교육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합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충남의 학생은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공감과 참여의 다우리 다문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충남 학생 모두의 적성과 꿈을 응원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학생 개개인, 교사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 또 누구 하나 놓치는 아이들이 없는 일, 이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교사들은 충남교육을 함께 완성해가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협력합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을 하는 새로운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합니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꿈은 놀이터에서 쑥쑥 자라납니다. 학교 구석구석 참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혁신 공간.
충남교육은 혁신공간 조성을 통해 신나게 놀면서 자연스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충남교육은 글로 배우는 교육이 아닌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학교를 실현합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한 다양한 생활 안전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우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충남 학생을 키워갑니다. 함께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미래 인재. 충남교육이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잠시 후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이 시작됩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발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소거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안내를 해드린 내용처럼 화면은 가로 화면으로 그리고 아이디는 자녀의 학교명과 학부모님 성함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본격적인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충청남도 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마당은 충청남도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 뒤편으로 한번 만나보실 분들이 있는데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바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반갑게 학부모님들과 손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야기마당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표정이 더 환하게 지금 미소 짓고 계신 듯합니다. 오늘 또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은 충청남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고 계실 텐데요.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 안에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미처 시간 안에 답을 드리지 못한다면 추후에라도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보화 시대 자녀 키우기를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 마당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오늘 행사 진행하고 있음을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소중한 한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정책 이야기 마당에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환영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 찾아주셨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안 드셨으면 사드릴 걸 그랬는데 전 내일 점심 드셨냐고 미리 여쭤봤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8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가면서 300석 강당을 800석으로 그래서 내가 교육감을 안 하더라도 이건 제대로 하겠다. 유초, 중고 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만 앉으셔도 750, 60명이 되시는데 300석을 지면 다시 또 다른 기관에 강당을 얻으러 다녀야 돼요. 전국에서 과학교육원장님들이 여기를 벤치마킹 하신다고 자주 오셔요. 벤치마킹 하면 2등입니다. 그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가는 것. 이런 것이 충남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2021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정보화 시대 자녀 키우기가 주제입니다. 이런 멋진 주제를 가지고 충청남도의 각급 학교 또 15개 시군 지역에 우리 학부모 회장님과 부회장님, 감사님 등 학부모의 임원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 교육부에 우리 민주시민 교육정책과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여기 이용해 주시면서 우리 충남 학부모님들께 은혜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눈만 뜨면은 이것을 꺼내죠. 밥 먹으라고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이거를 한 10개 이상 어젯밤에 어떤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부여의 이수진 회장님도 똑같으세요. 시어머님 밥 차려드리는 것보다 이거 30개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봉 교수님은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포노가 이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폰이 독립된 그냥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몸과 하나로서 이렇게 가는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따르면 이 중에는 제가 지역에서 특강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인사말 할 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텐데 이 책에 따르면 이제는 종이신문을 돈 내고 보는 분이 전 국민의 7, 8% 이하입니다. 다 이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유튜브로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제목 써 있는 거 보고서 눌러서 종이신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렇게 달라진 디지털 시대에 여기에 그냥 정보화라고 그러는데 지식자를 집어넣으면 지식정보화 이게 AI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AI 시대에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건가? 특히 눈만 뜨면 이걸 대하게 되는 아주 SNS의 총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자녀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 이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원주민들을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러면서 특히 아빠들은 또 데스크탑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게임하면서 아들, 딸이 그거 하는 거는 눈 뜨고 못 보는
정말 눈뜨고 못 볼 가정의 풍경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씨름을 할 건가? 아니면 미디어 시대의 그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디지털 원주민이 그 원주민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아주 자기 주도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앞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과제입니다. 아마 오늘 특강과 그리고 그러자면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 지금 파란 티셔츠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면 학부모님들과 토론 또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다음 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꼭 듣겠다 해서 순서를 바꿔서 막 여기 와서 급하게 하고 내려오고 여기 강의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들어가서 다음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듣고 싶었거든요. 맨날 인사말만 하고 다니니까 정말 쓸데없는 지식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지고 저는 혼자 독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습, 독학. 언제까지 독학을 합니까? 석학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해도 제가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잔꾀를 부려서 오늘 20분 첫 번째 강사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SNS에 참 많이 의존했습니다. 3, 4, 5월 달에. 그리고 유럽 교육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고3, 중3부터 개학을 했어요. 이때 우리 장관님이 참석하신 회의에서 교육감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입시공화국임을 개학하는 순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좀 촌스럽게 보여줬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색깔로 작년에 올랐어요. 대한민국 빼놓고는 개학 순서가 유치원부터 등교 순서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적 관계성의 중요함, 민주적 시민성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사회부총리 겸 장관님께서 끝나고 식사하는데 아까 민망했다고 내년에는 이거 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텔레비전으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된 것이 충남교육청의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애들 컴퓨터를 켜가지고 원격 수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충남은 거부한다. 그러면서 그 당진에 방송국이 있고 또 대전에 지역 방송국이 있고 천안에 있는데 이 방송국들을 통해서 셋탑 박스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텔레비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눈높이와 가슴 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식교육도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 이 교육도 못하게 돼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단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학생들 또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아빠 닮으면 안 돼. 아빠랑 똑같아. 이러시지 말고 잘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럴 땐 요렇게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분의 특강 이후에 관련 도서들을 학교 도서관에 가셔서 뭐 사셔도 좋겠습니다만 학부모 회장단이시니까 빌려서 좀 보셔요. 도교육청에는 이런 책들이 나오면 제가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10권, 5권, 어느 분야는 안 읽게 생긴 건 5권, 많이 읽으시게 생긴 건 10권 또는 20권. 그래서 우리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들, 과장님들, 또 파견된 선생님들, 또 9급, 8급, 7급, 6급, 사무관, 또 서기관, 부의사관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그래야만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비교해보고 분석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그냥 이렇게 책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적인 독서, 이 디지털 교육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에 있는 컨텐츠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자기 진로와 연결 지어낼 수 있는, 또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 회장단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작년 7월 10일 날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지난 7월 10일 날은 학생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학생 인권의 날로 제1회 인권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학생 인권 주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 있으니까 그때는 학생 주간 이렇게 하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쉽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락날락이라고 하는데 수천 명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자기네들 인권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고, 이번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의 날 전후에서는 그 아이들 사진 올라오면서 글이 올라오고, 일본에 대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욕이 아니라 비판적인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교복만 입었을 뿐인 이 교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 조건과 사정, 또 학생 조건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속도가 느릴 뿐이지 하나씩 해 나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또 모두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자기 입지를 갖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당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생업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 다 접고 달려와 주신 우리 학부모회 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얼핏 뵀는데요, 저 천안 늘해랑학교 곽현수 학부모 회장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쁘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충남교육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충남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 기후위기 시대, 환경재난 시대를 함께 극복해가는 그런 지혜를 학교에서부터 발휘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교육청은 이제 화장실에 종이 화장지를 다 없앴습니다. 이것만 쓰시도록. 이런 것을 기관이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 써야 되는 건 써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 손수건을 사용하면서 정말 지구를 살려내는, 또 환경을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충남교육의 멋진 성장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직접 소품, 휴대폰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갖는 이 특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뜻깊은 강연에 함께 해주시겠다, 일정까지 조율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충남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환영사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줌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계신 학부모님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살짝 봤더니 정말 많은 의견들을 댓글창에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댓글들은 추후 시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교육 내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경인교육대학교 정현선 교수님의 특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줌으로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얼굴이 잠시 후에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부터 첫 번째 특강을 진행해 주시면 될 텐데요. 먼저 지금 학부모님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인사로 먼저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특강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경인교대 국어교육과에 있는 정현선 교수입니다.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진 충남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님들, 연구자들, 그리고 학교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저희 대학교 로고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 로고가 보이실 텐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 이렇게 치시면 바로 저희 연구소가 제일 먼저 뜹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 블로그도 있으니까 뭐 소소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좀 중요한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들이 있으니까 좀 공적인 정보를 더 얻고자 하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강연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어린이들의 또 청소년들의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왼쪽에 보시면 올해 바로 3월에 유니세프에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제25호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우리말로 곧바로 3월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1989년에 UN 아동권리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약은 사실 어린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기 전에 만들어졌고 사실 우리 어른들조차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디지털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직시해서 지난 2년 동안 UN 아동권리협약 당사자들과 그러니까 당사국들과 정부 간 기구, 시민단체, 국가인권단체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과연 어린이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 기업, 성인 등 의무 이행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1년에 UN 아동권리 협약을 발표한 협정 당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입법,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국제법의 기준에 맞게 마련하고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실천하는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아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의 연령의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같이 보실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보시면 이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담아서 동영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어린이 인권 단체 중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환경의 어린이 권리를 위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어린이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환경에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서 교육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안전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또 미디어의 사용이 먼저 시작되는 이런 어린이들을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보호만 하셔도 안 되고 못 쓰게만 하셔도 안 되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위해 설계된 이 디지털 환경이 어린이들의 삶에, 청소년들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속성을 고려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환경, 그것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원격 교육,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규제하거나 또 설계하고 운영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들의 정보 접근, 수용, 그리고 전달에 관한 권리라든가 각종 데이터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사생활의 침해라든가 이런 보호의 조치를 어린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어디에 저장이 되지 않는가? 저장된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저장이 되었다가 폐기되는가 이런 것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각 국가는 어린이들의 삶과 생존 그리고 발달의 권리로서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연락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계약 이런 것까지 포괄해야 되고 특히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 사이버 공격, 괴롭힘, 도박, 착취와 남용, 자살 권유,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의 활동까지도 포괄해서 이런 것을 접하지 않도록 그리고 접했을 때는 아이들이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디지털 기술이 어린이들의 인지적인 또 정서적인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될수록 특히 유아와 사춘기 청소년들의 뇌 발달에 미치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낡은 연구 결과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훈련과 조언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국가가 또 교육 당국이 정책을 마련하고 법을 만들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할 때 어린이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 어른들끼리만 모여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께서 좀 차근차근 직접 읽어보시기를 꼭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올해 초에 팬데믹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어린이의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4번 정도 칼럼을 쓴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 역시 부모의 한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미디어 이용 시간 조절을 성인들에게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동안 여겨졌었던 여러 가지 자녀를 잘 키울 때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줘야 되는지, 혹은 조절해줘야 하는지, 혹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화면 속에 보이는 작은 아래쪽에 있는 사진의 주인공이 소니아 리빙스턴이라는 영국 LSE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굉장히 명문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일반 논평 25호를 발동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그리고 전 세계적인 UN 차원의 연구들을 수행하시면서 이제 변화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최신 연구 결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스크린 이용 시간,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 시간을 양적으로, 그러니까 몇 시간 이용하게 할 것인가, 주말에만 이용하게 할 것인가, 숙제 다 하고 나서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양질의 스크린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 기간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두고 나가놀 바에는 차라리 온라인으로 노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를 참여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특히 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인식 그리고 어린이들의 어떤 미디어 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소지를 허락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것 자체도 허락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업에 방해가 될까 봐 아니면 자녀가 심리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좋지 않을 것 같다. 불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 언제쯤 사주실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적어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올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부모님들의 인식,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그 인식 조사가 나올 텐데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에게 작년에 물어봤을 때 평소에 인터넷 연결망에 접속이 안 되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앱을 발견했을 때 몹시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걱정하던 것과 비교하면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너무 안 들어줬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자녀분들과 함께 이 4가지 이야기를 한번 꼭 물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에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가 동료 연구자와 함께 작년에 낸 이 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으면서 웨비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부모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런던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과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70가정이나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자녀의 디지털 기기와 테크놀로지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허용할 것인가,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완전히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인 것 같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사실은 자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아니면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의 어두운 미래를 마치 SF 영화의 한 어두운 장면처럼 생각하면서 자녀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두려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결론은 어떤 것이었냐면 미디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스크린 타임을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균형을 갖춰 줄 것인가, 아니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지만 그럼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잘 이용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된다든가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사실은 아이가 코딩을 배우면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시고요. 반대로 아이들이 너무나 어두운 미래를 살아갈 거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감각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길러주기 위해선 어차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살아갈 거니까 나는 디지털이고 뭐고 간에 아이에게 자연 식품을 잘 사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두 분 다 공통점으로는 근데 정말 뭐가 문제고 정말 무엇이 기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은 별로 없으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우리가 디지털 기기의 대명사 하면 스마트폰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20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상륙한 이후에 지난 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스마트폰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제가 갖게 된 그 이듬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디어 교육 학자이면서도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이 디지털 미디어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유일한 디지털 기기인 어린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하고 판별하고 활용하고 사진을 찍어보고 영상을 편집해보고 디지털 노트로 아날로그 노트만이 아니라 디지털 노트로 글을 써야 하고 캘린더로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2 외국어처럼 사용하면서 게임을 만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미디어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할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이 이야기를 20년도 넘게 전문가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스마트폰이 어린이들의 유일한 디지털 미디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어린이들 사이에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격차는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집에서 스마트 TV로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은
디지털 콘솔로 예를 들어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것으로 게임을 즐기고 더 안전하게요. 그리고 태블릿 PC라든가 노트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디지털적인 환경에서 부유한 어린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판 타이핑 능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지역 규모에 따라서 또 경제 수준에 따라서 봤더니 상당히 많은 디지털 격차가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낯선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호하려고 생각하시면 사실 아이의 디지털 격차를 굉장히 버리게 되는 그런 좀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허위 거짓 정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가는 미디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급속도의 그런 효과가 전염병이 퍼지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라든가 경제 위기 같은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더욱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품질의 정보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좋은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런 백신이라든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보건 전문가라든가 전산 전문가 이런 과학자들이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잠잠해질만 하면 또 다른 이슈들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한 사람이 그 출처나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찾은 미디어 정보가 뭐가 있었지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잠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국제도서관협회에서 나서서 도서관이 인쇄된 책만 읽도록 도와주는 곳인지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학술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어떤 채널의 콘텐츠도 인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기사 제목 이상을 읽어야 된다든가 누가 쓴 글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든가 근거 자료나 혹시 이것이 예전에는 맞는 얘기겠지만 너무 오래된 내용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적어도 작년이나 올해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2015년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된 정보라는 거죠. 혹시 이거 농담인가? 아니면 나의 선입견이 혹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뭔가 좀 잘못된 정보로 확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데 여러 팩트 체킹하는 웹사이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미디어가 무엇보다도 정보를 그냥 투명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주체이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모님들께 좀 와닿는 예를 제가 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아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면 저도 이런 교육 대기자 TV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사춘기 반항 이유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채널이자고 제가 찾아봤더니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 주는 기자. 그래서 대기자 TV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어떤 일간지의 교육 전문 기자셨고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선배 부모의 자녀 교육 이야기, 공부 동기, 코로나 시대 자녀 교육법 조언, 입시 변화와 관련된 거, 일타 강사들의 공부법 조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니까 사교육과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명한 학원 원장님들 인터뷰를 많이 하는 곳이구나라는 어떤 성향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하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을 어떤 걸 해주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그 많은 좋은 정보들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권위, 목적, 출판과 형식, 그리고 적합성, 출판일, 인용과 참고 문헌의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뉴스의 기사이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이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뉴스이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학의 명문대학교의 도서관에서도 보고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대기자 TV에서 추천해준 그때 인터뷰를 했었던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북영 교수님을 인터뷰하신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김북영 교수님은 사실 체크를 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정신 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이분이 2021년에 10대 놀라운 뇌, 불안한 뇌, 아픈 뇌 이런 책을 내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위에 보면 메디컬 observer라고 하는 의학 전문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네, 사실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자녀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증 편향이라든가 여기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6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9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올바른 자료를 검색하는데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된다. 자녀들이 정보를 검색해서 숙제를 해야 되는 것들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잘못된 정보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웹사이트를 보면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미디어 정보를 많이 접근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녀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그것이 어쩌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좋은 미디어 정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강의를 하실 강용철 선생님께서 아주 이 분야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인교육대학교 정현선 교수님의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현선 교수님께 지금 얼굴이 보이시진 않지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부모님 또 아이들의 인식조사라든가 의식조사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또 심도 있게 고민하신 듯한 내용들을 강연에 풀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정보화 시대 자녀 키우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줌으로 연결된 학부모님들께서도 첫 번째 강연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으셨으면 O자를 한번 그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선생님께서 두 번째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학교와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방법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강연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강용철 선생님,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뚝 자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저는 이런 실연과 역경이 좋더라고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까 정현선 교수님처럼 저도 귀엽게 이렇게 인사하고요. 네, 같은 옷 맞춰왔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어서 제 키처럼 짧고 강렬하게 중요한 부분만 툭툭툭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셨죠?
네, 좀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 무섭네요. 웃으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제목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즐기다 미디어를, 그 다음에 키우다 생각을, 누리다 세상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늘 손에 스마트폰 들고 살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집에 계실 때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많이 즐기고 계실 겁니다. 일단 미디어의 속성은 재밌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 강의의 핵심은 오늘 두 번째입니다. 키우다 생각을. 미디어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거나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만들었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 근육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앞에 정현선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동들, 어린이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아이들 스스로 미디어를 바라볼 때 이 미디어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나는 수많은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는 것, 오늘 이것이 제 주장이다라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누리다 세상을이라고 했는데 이 미디어는 사실 소통을 하기 위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좋은 문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 함께 마스크를 쓰셨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내 인생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네요. 네. 교육자인 저는 학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줌으로 참석하신 또 유튜브로 참석하신 많은 분이 제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왔죠요. 네, 자, 시작할게요. 예, 넘어가고요. 예,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그 EBS에서 현재 73만 명의 중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73명이 아니라 73만 명. 자, 네, 먼저 오늘 특강에 참여하신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왜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아,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유튜브 좀 그만 봐 그럼 짜증을 내, 이런 분 계시죠? 아, 네, 한 분 대답하셨는데 당황스럽네요. 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미디어를 들고 사니까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손에 책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책 대신에 폰을 들고 있는 이 현상. 그리고 게임을 할 때 그만 좀 해 그러면 이제 좀 더 할게요. 그럼 1시간만 더 해, 1시간 뒤에 그만 좀 해, 조금만요. 분노의 마음을 느끼면서 인내를 막 키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먼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를요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얘네가 스마트폰 결국 들고 살 거거든요, 평생을. 그렇다면 이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 등하교 때 학교 다니셨을 때 이런 장면 생각하셨습니까? 등하교 때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거나 친구와 얘기하거나 아니셨나 봐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학부모님은 교복이 참 예쁘네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즘 아이들 한 손에 스마트폰을 24시간 거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맡에도 놓고. 제가 학교에서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 한 5, 6교시 수업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애 많잖아요. 학창시절을 떠올리세요. 엎드려 있는 애 많잖아요. 저 5초 만에 깨울 수 있어요. 왜냐? 스마트폰에 중독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옆에 가서 잠시 스마트폰인 척하면 애들이 일어납니다. 졸는 애 옆에 가서 그럼 얘가 필통을 두고 여보세요. 그 옆에다 필통이야. 그럼 얘가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단 미디어는 재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포노 사피엔스 이런 용어 나왔잖아요. 일단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요. 디지털 네이티브. 태생 자체가 디지털화돼 있다. 그럼 여기 오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교육부 과장님은 아마 제가 볼 때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디지털을 공부한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러너죠, 러너. 그런데 얘들은 달라요. 태어났을 때 디지털화돼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우리 디지털 우리는 학습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88년도에 중학생이었어요. 아, 지금 눈을 위로 올리시고 나이를 계산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X세대, 옛날 사람, X세대. 남들의 눈은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저는요, 디지털을 공부한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놀랍게 종이에 대한 향수도 강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뭔 서류가 오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출력해서 빨간 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해야 시원한 세대예요. 저는요. 전 여행 갈 때 책을 한 권 넣어가는 세대예요. 안 읽고 오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강한데 요즘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제 말이 끊어 들리면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자, 디지털 네이티브 또 Z세대.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호모 사피엔스 이런 용어들이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만큼 애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생활할까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보시기 힘들까 봐 제가 짧게 요약해 왔어요. 전 친절하니까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2019년이면 좀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데이터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스마트폰, PC, 텔레비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디어가 맞아요. 그런데 우측에 보세요. 종이신문, 잡지 어떻습니까? 잡지, 라디오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라디오 많이 들으셨죠? 뭐 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라디오 많이 들으셨죠? 공부할 때 막 별이 빛날까 보면 안녕하세요 이문수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죄송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사실은 스마트폰, PC, 텔레비전에 거의 초몰입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다음 요게 좀 재밌는데 아이들이 자주 보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일단 부동의 1위는 유튜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오늘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공식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1분에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안 놀라시네요. 1분에 400시간 영상이 올라와요. 늦었어요. 자, 반응이 좀 늦었죠. 자, 중요한 건요. 전 세계인이 하루에 10억 시간을 시청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 정도로 유튜브에 아이들이 몰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요. 요즘 교육 활동을 유튜브로 하는 걸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경여중은요. 올해 학부모 연수를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했고요. 또 저희 학교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전교생한테 영상을 보냈는데 유튜브로 그게 뭐냐?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하자는 예방 교육을 다 해줬어요.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이 찍었죠. 좋아하는. 제가 아니었어요. 자, 감사해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서 유튜브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실제 독서 활동도 유튜브로 하는 이런 토론도 하고 있고요. 이걸 왜 했냐면 아이들이 이미 좋아하는 플랫폼이 유튜브로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메신저인데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메신저가 하나 있어요. 그 외국에 서버를 둔 흔적이 남지 않는 비공개 메신저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중에 간혹 쓰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보수적인 입장으로 외국에 서버를 두고 흔적이 남지 않는 메신저는 쓰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좀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그 메신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범죄라든가 나쁜 쪽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도 근데 아이들이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초등학생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중고등학생은 저 페이스북이 거의 대세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또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하냐? SNS를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가정통신문 아시죠? 요즘 종이로들 잘 안 보내지만 종이로 보내는 가정통신문, 가정과 통신이 안 되는 종이에요. 가방통신문이라고 부르는 분 있어요. 가방 밑에 있다고. 요즘은 이제 어플로 보내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는 좋은 활동 같은 건 이제 SNS로 공유도 같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이들의 미디어 생활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면 학교의 교육 활동도 이런 쪽과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정현성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요. 정현성 교수님의 말씀 중에도 정보를 교차 점검하고 확인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요. 여기 잘 보시면 아이들이 정보를 찾을 때 동영상 플랫폼 안에서 검색을 한다는 결과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는 예를 들어 훈민정음 창제연도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사전이나 전문기관에서 훈민정음 창제연도라고 검색을 하면 1443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출처를 찾을 땐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찾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동영상 안에서 훈민정음 창제연도를 찾으면 어느 동영상 유튜버가 훈민정음은요 1443년 이렇게 나오는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영상에 나온 정보는 출처가 부정확하거나 오류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들은 동영상에서 찾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정확한 출처를 교차해서 확인하는 이 검증 능력이 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미디어에서 찾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교차하는 관점의 아이들의 그 활동, 저는 이것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요, 좀 달라진 게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것은 저희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미디어를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 볼 때 내가 두 번째 뉴스 보고 싶다고 해서 두 번째를 고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전해주는 대로 다 봐야 돼요.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 반응을 보인 건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듣다가 엽서를 써볼까? 뭐 이러면서 했던 요 정도. 아 그런 적 없으신가 봐요. 자 그래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골라보기 때문에 미디어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막 날릴 수도 있어요.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얘네들한테 놀이이자 생활이 되고 있다는 걸 이 미디어의 특성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러 왔어요.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해 걱정이야 왜 이렇게 조절을 안 해 이걸 걱정하시죠. 그런데 저는 미디어에 대한 자기 조절도 중요하지만 이제 밑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학생이 내 아이가 무엇을 보는가, 유튜브로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는가. 전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정보를 꺼내내는데 얘네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가에 우리 학부모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요것이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디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 조절하는 팁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스마트 심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정보화진흥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만든 자기진단 도구가 있어요. 지금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 직접 스마트폰 찾아보셔도 되고 컴퓨터로 찾으셔도 되는데 스마트 심센터에 가시면 휴대전화에 얼마나 중독돼 있는가를 유아, 청소년, 어른들이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이 제공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검사하는 거 공짜일까요? 무료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집중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 문항을 평가할 수 있는 걸 무료로 또는 공짜로 제공하고 있고요. 테스트를 하고 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족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미디어를 활용하고 의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내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한다라고 하면 스마트 심센터 오른쪽 위에 자료실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이들이 나의 미디어를 매일 기록하는 그런 미디어 기록 일지 같은 것도 있어요. 일기 같은 거, 성찰의 일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디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정말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자, 지금 스마트폰 있으신 분은 제가 좀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편집해 온 거예요.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라고 지난주에 특강했더니 한 분이 안창호 그래서 분위기가 쌓여졌는데 안중근 의사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편집해 왔어요. 일일 부 유튜브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자, 이런 상황. 자,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유튜브 어플을 열어보세요. 예, 그러면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에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름 두 글자가 있거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걸 누르세요. 그럼 메뉴가 쫙 열리면서 중간에 시청 시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걸 딱 눌러보시면 지난 일주일간 유튜브를 시청하신 그래프가 짠 나옵니다. 네. 과장님 눌러셨어요. 시간이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이름 두 글자 눌러서 메뉴가 열리면 가운데 시청 시간 누르면 지난 일주일간 보신 유튜브의 통계 그래프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격급 한번 벌써 끄셨는데 그래프 위에 보면 일일 평균 몇 시간 몇 분이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잘 보시면 지난주보다 몇 프로가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님은 평균 몇 시간? 36분. 네. 네. 그리고 거기 그래프 밑에 보시면 취침 시간 알림. 그다음에 그 시청 시간 알림이라는 메뉴가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켜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아이들이 보다가 시청 시간이 울립니다. 그렇다고 끄진 않아요. 애들이 울렸어? 더 봐야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설정해서 뭔가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음 동영상 자동 재생이라는 메뉴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재밌는 영상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기 조절을 위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건 나중에 교재 보시고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삶이 괴로우실 때 천천히 해보세요. 자, 근데 요거는 또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즐기는가에 대한 연령대별 체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 미디어 학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두 분이 한 분이 정현성 교수님 그리고 이 김아미 연구원님 좋아하는데 나이대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좀 하셨어요. 일단 어린이들은 일단 유튜브 볼 때도 광고 이상한 거 막 뜨는 거 아시죠? 막 여러 가지. 이런 불건전 정보에 노출되는 상태도 좀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미디어 사용 약속 같은 거 지켜보셔도 되게 좋은데 가족이 함께 정하세요.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식사할 때만이라도 스마트폰 하지 말자 라든가 자기 전에 얼마 동안은 하지 말자 이런 가족 내 약속을 정해서
붙여놓고 온 가족이 실천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경험한 미디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이런 부분 일단 우리 학생들 중에 게임 좋아하는 친구 있죠? 혹시 초등학교 학부모님 네, 몇 분 계신데요. 저도 초등학생 아들도 있고 중학생 딸도 있는데 자,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몽어스란 게임을 엄청 하거든요. 자, 그 게임 몇 살에 적절할지를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15세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즐기거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즐길 때에도 나이에 맞는 그 권장 연령이 어떤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나이대에 맞는 걸 보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내 나이에 맞는 적절한 컨텐츠를 만나자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미디어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몫만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느껴야 될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후반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판단하면서 읽고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애들이 미디어를 볼 때 생각 근육을 키우면서 봐야 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만든 건지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 비판적 사고, 리터러시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미디어 교육을 그냥 교육 현장에서 짧게 있었어요. 가볍게 23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가볍게 자 제가 느낀 결론은 리터러시 사고를 길러주는 최고의 방법은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야?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 내용은 사실일까? 이걸 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이런 질문을 품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좋죠. 우리 기성세대가. 하지만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미디어는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그걸 즐기는 아이들이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 근육을 키워야 한다. 이게 저희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어느 강연장에서 세바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게 멍때리기 대회라는 뉴스 기사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걸 보면요. 우와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 우와 웃기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대회를 만든 사람은 이런 대회를 왜 만들었을까?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참석한 것인가? 멍때리기 대회면 대회니까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승자에겐 어떤 상품을 주는가? 그럼 이걸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는 이 뉴스를 통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사고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신가요? 자, 네, 요거는 어느 TV 뉴스의 한 장면인데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상하시죠? 딱 보자마자 찬성이 82%인데 이미지로는 반도 안 됩니다. 아, 지금 또 빠르게 진행해서 몇 분 이해 못 하셨는데 이거 집에 찍어서 천천히 주무시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지 생각해 보시면 반대가 12%인데 지금 40%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TV 장면으로 보고 넘어갔을 때 숫자를 보지 않은 사람은 반대도 절반, 반대도 꽤 되고 찬성이 절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자, 요건 아까 그 어떤 뉴스 갖고 수업을 할 때 제가 아이들하고 했던 질문 프레임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갖고 뉴스를 읽어보면 훨씬 더 생각 근육을 키우면서 읽을 수 있어서 이런 수업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전 느낀 게 뭐냐면 미디어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토의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불편한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설선수범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하고 어떤 미디어를 함께 보시고 대화 많이 하세요.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또 문 요만큼 열고 지켜보고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미디어에 대해 넌 어떻게 느꼈니? 난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부모님이 해주실 최고의 미디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들하고 함께 이런 질문, 이런 거 찰칵. 누가 이 미디어를 만들었을까? 이 영상은 나의 관심을 끌기에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 미디어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가? 이거 목적 무엇이지? 이런 걸 대화만 하셔도 됩니다. 전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저희 가족의 사례인데 생각할게요. 자, 가족의 사례 생각하고요. 이런 건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미디어 교육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미디어의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미디어의 주인이 돼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의 입장은 아이들이 저렇게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촉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만큼 저는 오늘 충남교육청에서 미디어 시민 선언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선생님의 두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또 함께 웃으시면서 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현장에 함께 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또 답으로 또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까지 함께 하셨고요. 저희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동영상 한 편 보시고 다음 순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